안녕하십니까. 안양에서 정형외과 병원인 시대병원 운영 중인 김성욱입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만나 뵙게 됐습니다. 최근 며칠간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뭐 좀 전국 곳곳이 물난리가 났던데 다들 피해는 없으셨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달리기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못 뛰시다가 이제 날이 오늘 많이 풀려가지고 또 기분 좋게 러닝 나가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앉아 있어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러닝 인구만큼 진료실로 다리나 몸 곳곳에 불편감,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려고 뛴 당신 왜 다리가 아플까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자주 발생하는 질환들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생률과 유병률을 낮춰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고 접근성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최근 50년 넘게 활동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편하다, 도움이 된다, 건강하다, 멋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중 또 한 가지는 가격이 굉장히 싸고요. 최소의 장비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비가 많이 필요한 다른 운동들과는 달리 아주 간단하게 아주 좋은 신발, 튼튼한 신발만 있으면은 바로 나가서 뛸 수 있는 게 달리기니까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달리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달리기와 관련된 근골격계 손상도 아주 흔해지고 있습니다. 달리기 관련 근골격계 손상은 영어로 하면 Running Related Musculoskeletal Injury, 그래서 영어로 약자로 RRMI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는 등과 다리의 과사용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달리기와 관련된 손상들은요, 운동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또 경제적 부담을 늘리게 되죠. 여러 가지 치료 비용이나 장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니까. 또 심각한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달리기를 못하게 되고 최악으로는 일을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발생하는 이런 RRMI, 달리기 관련된 근골격계 손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예방과 재활을 통해서 발생률과 유병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표는 가장 많이 손상이 발생되는 몸의 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 네모안에 보시면 니, 무릎, 앵클, 발목, 로어렉, 하퇴부, 아래쪽 다리 정강이 쪽이죠. 그리고 풋토, 발과 발가락의 손상이 가장 심하다라고 하고요. 가장 호발하는 많이 발생하는 질환들로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위에 있는 총 제일 많이 발생하는 6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3번 정도에 나눠서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보고 이해를 높이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건강하게 편안하게 오래오래 달리기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세히 그 질환들을 말씀드리면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 족저 근막염, 장경대 증후군, 아킬레스 건염,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골절이 있겠습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한 것도 있으실 것이고 익숙한 것도 있을 것인데 차근차근 공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입니다. 영어로는 PFPS라고 부릅니다. 약자인데요. P, 바텔로, F, 페모랄, P, 페인, S, 신드롬. 한글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고 영어를 그대로 한글로 옮긴 진단명이 되겠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무릎 앞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게 주된 증상이고요. 병력을 들어보면 외상력은 없습니다. 외상과 관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다치셨나요? 여쭤보면 달리기를 좀 했는데 다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가끔 있는데 그거는 다쳤다고 볼 수는 없고요. 내가 넘어졌다거나 접질렀다거나 그런 분명한 이벤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은 외상과는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 관절 부하를 증가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할 때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슬개골이라 함은 그림에서 삼각형으로 보이는 이 뼈, 이 뼈가 슬개골이고요. 뚜껑뼈라고 부르죠. 그리고 대퇴골은 이 뼈, 허벅지 뼈입니다. 이 둘 사이 관절이 형성되는데
여기에 부하가 유발되는 운동을 하셨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고, 주로 유발할 수 있는 운동들은 스쿼트, 계단 오르기, 하이킹, 달리기 등이 대표적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수면하실 때나 가만히 서 있을 때, 쉴 때, 이럴 때는 슬개대퇴 관절이 맞물리지가 않죠. 그래서 증상이 없으십니다. 슬개대퇴 관절이 맞물려서 증상이 생기니까 연발음, 즉 덜거덕 덜거덕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무릎이 강직 굳어질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호소하시고, 신체 활동도 제한될 것이고, 그리고 삶의 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일시적으로 혹은 특정 기간 정도만 유지되다가 없어질 수 있으나 심한 경우 20년까지도 지속 가능합니다. 통증이 발생하면 신체 활동이 감소하겠죠? 신체 활동이 감소하면 살이 찝니다. 체중이 증가하겠죠? 체중이 증가하면 다리로 가는 체중, 부하가 증가하니까 슬개대퇴부의 관절 부하도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통증이 생기겠죠? 또 신체 활동은 감소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은 초기에 잘 끊어주지 못하면 악순환에 의해서 신체 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발생이 쉽겠죠. 하지만 청소년과 노년층에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은 빠른 성장기 때 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노년층에서는 이 슬개대퇴 관절의 퇴행성 변화, 즉 노화에 의한 관절염 증상들, 이런 것들과 함께 강직이나 연발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40세 이상 인구에서 70%가량 관절염이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진단은 증상에 근거해서 내려집니다. 이것을 임상 진단이라고 말합니다. 얘기를 잘 들어보고 환자분의 증상과 진찰 소견에 근거해서 내려지게 되는데, 슬개대퇴 관절의 부하를 가하는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무릎 전면부의 통증이 주된 병력이 되겠고, 계단 오르기, 스쿼트, 달리기, 하이킹,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할 때 아파요, 무릎이 아픕니다 라고 호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진단적 검사는 없고 쪼그려 앉으실 때 발생하는 무릎 전면부 통증이 가장 유용한 소견입니다. 약 80%에서 양성, 즉 환자분이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감별 진단도 중요합니다. 항상 질환은 이게 맞냐라고 따지려면 다른 것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무릎 고관절 진찰을 주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슬개건염이라는 게 올 수가 있죠. 슬개건은 슬개골과 정강이뼈, 경골을 이어주는 힘줄을 가리킵니다. 슬개골 하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고, 성인에서 점핑 운동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에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신딩 라슨 병은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람 이름을 따서 붙인 병이고요. 소아에서 슬개골 하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스구병은 운동 많이 하신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오른쪽 사진과 같은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슬개건이 붙여가는 경골 조면, 여기가 조면인데요. 여기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엑스레이상에서 이런 경골 조면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감별 진단으로는 인대 손상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외상력이 필요하겠죠. 다쳐서 생긴 급성 외상에 의한 경우, 그리고 다치셨으니까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뚜껑뼈는 빠질 수도 있어요. 슬개골이 아탈구되거나 혹은 원래 불안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슬개골이 움직이거나 미끄러지거나 탁 튀어오르는 느낌을 호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조강직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조강직이란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발이 굳어져요. 마디가 안 움직여요. 한참 불편합니다. 이것이 30분 이상 가는 걸 가리키고, 다발성 관절과 힘줄을 침범하는 특징이 있고 관절염이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관절이 부어오른다라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엑스레이는 꼭 찍어봐야 되겠죠. 뼈 이상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슬개골의 골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개골 탈구도 감별이 가능합니다. 40세 이상에서는 심하게 진행된 관절염 같은 경우 엑스레이에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는 슬개골과 정강이뼈를 연결하는 슬개건에 염증이 있을 시 도움이 됩니다. MRI 그 자체로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치료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대퇴사두 운동, 둥근 운동을 함으로써 증상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깔창을 사용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아치를 받쳐주는 형태의 깔창을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과 깔창 사용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면서 6에서 12주가량 경과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상 발생 후 가급적 초기에 치료를 하시는 건 중요한데 이는 증상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후가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지 질환들은 체중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 이 부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들로는 슬개골 주변에 힘줄과 근육 강화하는 운동을 또 하실 수가 있고 활동을 재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 재훈련이라는 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간 해오던 활동, 운동 방식을 조금 다르게 다시 훈련한다 해서 다시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활동 재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진처럼 슬개골 테이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슬개골이 바깥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안쪽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내측으로 이동시키는 테이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슬개골 주변을 잡고 있는 힘줄과 인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쳐져서 굳어져 있다면 이 슬개골을 평소에 자주 내외측, 위아래로 활주, 즉 글라이딩 이렇게 만져서 늘려줌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 물리치료인 냉각치료, 초음파, 전기자극, 레이저 등은 증상 호전에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환자 컨디션을 보아서 도움이 될 것 같다. 환자 상태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보조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교육과 함께 운동치료를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치료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대퇴슬개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은 이미 진행한 것이지만 증상만 놓고 본다면은 운동, 교육, 수기치료, 그러니까 손으로 해주는 치료, 테이핑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증상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병원 방문하셔서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치료를 해보시기 당부드립니다. 간단한 운동 한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쿼드셋, 즉 대퇴사두근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척성은 등척성, 등장성, 등속성 운동 중에 한 가지인데 관절의 움직임과 근육 길이 변화가 없는 운동법입니다. 즉 밖에서 봤을 때는 가만히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운동법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고 이 중 쿼드셋은 대퇴사두근을 등척성 운동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쿼드셋은 영어로 VMO, 즉 여기 보시면 내측 광근, VMO를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슬개골을 안정화시켜 주어서 슬개대퇴 통증 증후의 통증을 줄이는 핵심적인 기초 운동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효과. 첫 번째로는 슬개골 정렬을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내측 광근은 슬개골을 외부로 빠지지 않게, 외측으로 빠지지 않게 중앙으로 당겨주는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약화되면은 슬개골이 외측으로 치우치면서 마찰이 증가하게 되죠. 쿼드셋을 통해서 이 내측 광근을 특히 타격하여서 기초 운동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신경 재교육의 시작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슬개대퇴 통증 증후 환자는 무릎을 굽히고 펴는 이때 비효율적인 근육 사용 패턴을 가집니다. 쿼드셋은 고립된 수축을 통해서 근신경 재교육, 즉 신경 재활의 기초를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통증 없이 시작 가능한 안전한 중재 역할을 해줍니다. 무릎 굽힘 없이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 고의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편한 자세에서 할 수 있고요. 통증 유발 없이 초기 재활로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선생님이신 한진혁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고요.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수건을 집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고 편한 자세를 잡은 후 무릎 아래로 수건을 받쳐줍니다.
그다음에 무릎을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근육을 최대한 조여줍니다. 이때 허벅지 안쪽 근육 대퇴 광근이 내측 광근이 사용됨을 느끼면서 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십니다. 주의할 것은 발끝은 몸 쪽으로 당겨주고 무릎은 뜨면 안 되니까 꾹 누르듯이 수건을 계속적으로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수건을 접어주시고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시고요. 목은 밑에 받칩니다. 꾹 누른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움직임이 없더라도 거의 없더라도 힘을 줘서 꾹 누르듯이 내가 바닥까지 오금을 누르겠다는 느낌으로 하시는데 이때 내측 광근을 자극을 좀 느끼시면 더 좋습니다. 이 자세를 5초 유지하시고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주십니다. 쭉 내려서 누르는 게 아니고 당겨서 누르십니다. 그래서 무릎이 뜨지 않도록 하시고 수건을 계속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제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 영어로 MTSS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은 영어로 Medial Tibial Stress Syndrome입니다. 약자로 MTSS라고 부를 수 있고 다른 말로는 경부목 신스플린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가자미근 증후군, 경골 피로 증후군, 골막 염증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자극으로 다리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발생되는 상태인데 달리기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운동 인구에서는 35% 정도, 그중 달리기 하는 사람만 뽑아서 오면 70%까지도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 역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활동 반경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불명이나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견인 이론, 종아리 근육이 골막을 당김으로써 통증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근육은 근막으로 쌓여 있고 근막은 골막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 계속 긴장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한다면 근막도 긴장도와 압력이 증가하고 이때 인접한 골막의 긴장도와 압력도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꾸 당기니까. 해서 골막을 견인함으로써 통증이 발생한다는 이론이고 이때 가자미 근육이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자미 근육은 종아리 뒤쪽에서 두 층 중 아래쪽에 깔려있는 뼈 쪽에 가까운 이 근육이 됩니다. 다른 이론은 종아리 근육이 경골을 굽히거나 휘게 함으로써 뼈의 변화를 유도하고 골막을 자극하여 통증이 발생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연부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고 뼈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으로는 종아리 근육의 골막 견인 그리고 반복적인 경골, 즉 정강이뼈의 굽힘력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주된 원인을 작용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급성기, 초기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이 그 자체로 스트레스 골절, 피로 골절로 진행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피로 골절은 저희가 나중에 또 얘기를 나눌 것인데 피로가 계속 쌓여서 뼈가 견디지 못하고 비가역적 변화가 생겨서 깨지는 것을 피로 골절이라고 부르는데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 자체가 바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보고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생길까요? 능력치에 비해서 과하게 훈련하시는,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게 아니고 과하게 확,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운동 집중도, 시간 없고 운동은 하고 싶고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을 소화하시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환경이 좋지 못해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탄하지 못한 울퉁불퉁한 지표면에서 뛰게 된다면 몸이 계속 다양한 방향으로 자극을 받게 되니까 문제 생길 여지가 커집니다. 그리고 바닥이 너무 딱딱하면 그런 데서 운동하시는데 또 운동량을 너무 많이 늘리시면 두 가지가 만나면 원인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맨발로 뛰지 않지 않습니까? 신발을 신고 뛰기 때문에 너무 신발이 오래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신발을 신고 하시면 발을 잘 못 잡아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할 때보다는 추울 때 몸이 많이 경직이 되죠. 이럴 때도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인자로는 굉장히 많은데 발의 자세, 정렬, 발의 유연성, 힘, 그리고 발의 과회내, 이건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족저 굴곡 범위가 너무 크거나 족저 굴곡력이 강한 경우, 그러니까 족저 굴곡이란 발목이 이렇게 있으면 족배, 발등 쪽, 족저, 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걸 가리키는데 족저 굴곡이 달리기 할 때 너무 밑으로 내려가거나 너무 힘있게 내려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뒤꿈치부터 앞발로 이동하면서 달리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손상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진처럼 다리 길이가 다른 경우, 가는 종아리 두께,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 자체 부족하신 경우, 근지구력이 약하셔서 같은 동작이나 그걸 반복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진 경우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체질량 지수, 여성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요. 운동을 시작한 지 8.5년 미만인 경우, 훈련되지 않은 달리기 선수인 경우에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BMI 기준이 21 이상, 운동을 시작한 지 8.5년 미만 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숫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21이면 굉장히 마른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실제 적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운동 시간이 8.5년이면 정말 운동 많이 하신 경우인데 이것도 조금 의아합니다. 연구에 의한 거니까 숫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일 수 있다 정도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내란 건 무엇이냐? 가운데 사진 보시면 중립 상태 뉴트럴이고 오른쪽은 과회외 발이 전체적으로 밖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듯이 아치가 보이는 그런 상태고 이거는 과회내 안으로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왼쪽 발의 경우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달릴 때 너무 많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변 조직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더 많은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정강이 쪽에도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너무 많이 뒤집어졌다가 너무 많이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측경골 피로증후군의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별 진단으로는 운동으로 유발된 다리 통증은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측경골 피로증후군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피로골절 의심하셔야 되고 다른 걸로는 운동 구획증후군 즉 운동할 때마다 근육의 압력이 올라가서 통증이 유발되는 상태 그리고 오금동맥의 포착증후군, 오금신경 포착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력 청취를 잘 해보면은 신경혈관 문제는 대부분 배제가 가능합니다.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강이뼈 후 내측의 경계를 따라서 가운데 또는 원위부 즉 먼 곳에 3분의 1 지점에 통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발생하는데 계속 운동하면 감소한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초기에는 운동 시작하면서 발생하는데 계속 운동하면 감소.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운동은 내내 아프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운동할 때만 좀 아프다 말았는데 요새는 운동할 때 계속 아파요. 무슨 병이죠? 이런 이제 걱정이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화되면은 운동 중도 아니고 운동을 끝냈는데 휴식 중에도 발생 가능하고요. 아주 심해지면 간단한 동작이나 약한 자극에도 발생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피로골절, 그러니까 피로가 쌓여서 비가역적인 손상이 생겨서 뼈가 좀 깨지게 되는 그런 골절도 발생 가능한 증상들이니까 그냥 피로에 의한 증후군과 골절은 좀 다른 문제죠. 심각한 골절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진찰 시 주의해서 보아야겠습니다.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골 후 내측 경계를 따라서 원이 3분의 2 정도를 눌렀을 때 압통이 있을 수 있다. 구분하실 것은 만성적인 운동성 구획증후군의 경우 운동과 관련된 조이는 느낌이 하태부 전 외측에서 발생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내측 경골 피로증후군은 이름 그대로 내측에 통증이 생기는 병을 가리키고요. 그쪽은 정강이뼈를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육이 별로 없죠. 골막 정도만 있는데요. 운동성 구획증후군은 근육 쪽에 생겨야 되니까 전 내측 근육이 많이 붙어있는 그곳에 생긴다는 것이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피로골절은 아픔이 좀 더 국소적입니다. 스트레스가 모여서 뼈에 손상이 있는 부분 눌렀을 때 굉장히 아파하는 특정 지점을 아파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고 보통 경골 가운데 3분의 1 가장 꺾이기 쉬운 부분 가장 스트레스 많이 보이는 부분 거기에 잘 발생할 수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피로골절의 경우는 엑셀에서 첫 주에는 큰 이상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생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면 가골, 새로 생긴 뼈들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는 MRI로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 검사들을 통해서 내측 경골 피로증후군과 다른 질환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피로골절과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피로골절과의 구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골절과 피로증후군은 아예 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는 다른 통증의 원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찍게 되고요. 뼈 스캔, 즉 방사선적으로 이제 좀 활성화 있는 물질을 주사해가지고 그거를 검사하는 골 주사 검사를 통해서도 뼈의 문제인지 다른 부의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MRI를 찍음으로써 골막과 골의 부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다 골막의 부종입니다. 흰 선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처럼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도 임상 진단입니다. 방사선학적인 영상 검사는 진단이 모호할 때만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병력이나 진찰 소견이 훨씬 중요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RI가 그래도 가장 정확한 진단 검사 툴이다. 피로골절과의 감별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골스캔이나 CT 등은 다른 진단과 구분할 때 필요하고 그때 활용할 수 있다. 어쨌든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과 초기 피로골절의 구분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병력 청취를 잘 해보고 진찰을 잘 해보고 필요하다면 환자분께 필요성을 설명드린 다음 MRI 촬영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로 성공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라이스법을 사용하시면 참 좋은데요.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지만은 휴식만큼 좋은 치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급성기, 초기 시기는 증상 발생 후 2에서 6주 정도 시기를 가리키는데 휴식 굉장히 중요하고 라이스 하시면 좋습니다. 라이스는 영어 알파벳들을 앞글자를 딴 것이고 레스트 휴식, 아이스 얼음찜질, 컴프레션 압박, 엘리베이션 거상 RICE 라이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나 진통소염제 사용 도움되고요. 진통제를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움직임을 아예 줄여주기 위해서 부목이나 보조기 사용 도움되고 물리치료, 스트레칭 모두 도움됩니다. 그리고 저강도 체해 충격파,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을 줘가지고 충격파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얻는 체해 충격파를 저강도로 시행한다면 효과가 있고 이는 증상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6주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급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달리기의 거리나 강도나 빈도를 처음에 하시던 거에 반 정도로 줄이고 시행합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면에서는 달리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약한 충격을 주면서 운동합니다. 로우 임팩트, 하이 임팩트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서 힘있게 쾅쾅 멀리 뛰시면 안 되고 가볍게 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운동만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요. 크로스 트레이닝, 즉 교차 운동을 하시는 거 좋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운동을 섞어서 하신다는 뜻이고 대표적으로는 근력 운동들, 강화 운동들, 그리고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회복을 더 빨리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나시면은 사라졌다. 바로 뛰러 가야지. 가자! 하시면 안 되고 최소 일주일 정도 뒤부터 운동을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 강화하셔야 되고요. 코어랑 힙 근육 강화하셔야 됩니다. 강한 코어, 힙, 엉덩이 근육 통해서 코어 안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달리기 능력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운동 아니고요. 이름은 피터슨 스텝 다운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의 원인인 하체 부정열과 착지 충격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역시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아리 부하 조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텝 다운은 편측 하중, 한쪽 발로 가해진 하중을 제한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종아리 부하 조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엉덩이와 무릎과 발목의 정렬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을 안정화시켜 주고요. 족부 내외전을 감소시켜 줍니다. 따라서 경골, 즉 정강이뼈로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분산되니까 정렬을 개선하는 개선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 내측 아치와 종아리 근육의 기능 강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은 발목과 발의 과회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슨 스텝 다운을 통해서 우리는 발목 주변 근육의 기능적인 제어를 강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처럼 스태퍼 위에 한쪽 발만 올리고 반대쪽 발을 뒤꿈치를 가볍게 바닥에 디뎠다가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피터슨 스텝 다운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스텝박스 위에 한 발을 올리시고 반대쪽 발은 띄워놓습니다. 살짝 바깥으로 내보내시고 스텝 위 발에 체중을 실어서 무릎을 살짝 굽힘으로써 발이 닿도록 이때 발 뒤꿈치가 바닥에 살짝 닿게 내립니다. 무릎과 발끝은 같게 하시고요. 골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배에 힘 꽉 주시고요. 내려갈 때 중심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시행하십니다. 바닥에 살짝 닿으면 바로 스텝 위로 올라가서 차렷 하십니다.
지탱한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시선 항상 정면 바라보고 하시면 됩니다. 10회를 2-3세트 추천합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스텝박스에 한 발만 올리시고요. 반대쪽 발을 띄워 놓습니다. 스텝이 발이 잘 버텨줄수록 체중을 싣고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내려가시는데 반대쪽 발 뒤꿈치가 바닥에 살짝 닿도록 내립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무릎과 발끝은 같은 곳을 쳐다보게, 골반이 쓰러지지 않도록 배에 힘주시고 빨리 하지 말고 여유 있게 천천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닥에 톡 떠면 스텝 위로 올라옵니다. 무릎 정렬 틀어지면 안 되니까 안쪽으로 꺾이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시선 정면 보십니다. 횟수는 10회 정도 2-3세트 구성하시면 됩니다. 항상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공에 한 발이 떠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처음에는 힘드실 거예요. 그냥 차례하고 하셔도 되는데 익숙해지면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시선 정면 보고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좀 보고 하셔도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자세를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치료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나으면 정말 다행인데 대체로 낫습니다. 대체로 낫는데 혹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되게 심한 경우. 그러면 외과적인 치료도 개입이 돼야겠죠. 근막이나 골막의 일부 절개술이 시도될 수 있는데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은 결과가 다양하고 그리고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과적 치료를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 해봤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은 과사용 손상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플 때 과감하게 쉬는 것도 하나의 용기입니다. too much, 너무 많이, too fast, 너무 빨리, 그리고 too soon, 너무 이르게 복귀를 하셔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요. 과한 피로를 피하시고 내가 운동을 안 했을 때 뭔가 잃는 게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조바심 내려놓으시고 아프면 그냥 바로 쉬셔야 됩니다. 치료법의 제1번은 뭐다? 휴식. 일단 쉬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정한 운동 프로그램이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훈련 프로그램이 주요 원인 중에는 하나는 건 맞습니다. 특정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진 않지만 잘못된 훈련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운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깔창 사용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충격 흡수 깔창 도움되고요. 부드러운 것. 그리고 내 발을 잘 받쳐줄 수 있는 맞춤 깔창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스트레칭 직접적으로 검증된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 염좌 말씀드릴 때 물치를 시행하면은 효과가 있다는 보고는 없죠. 그렇지만 실제 적용을 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도움된다고 느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을 하는데 이도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도 운동 전에 10에서 15분간 웜업 하면서 스트레칭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운동 전 스트레칭 꼭 하시고요. 몸 풀어주시고 혹시 여유 되신다면 마치고도 좀 스트레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까지 두 가지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과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릴게요.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신 게 있어요. 질문이 좀 긴데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경사로와 걷기를 1시간 정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시간도 길게 운동할 수 있지만 늘 다리가 단단해지고 종아리 뭉침도 심하고요. 그리고 러닝을 하면 늘 무릎 통증도 있습니다. 특히 보수볼 운동을 진행하고 나면 엄청난 통증으로 며칠 걷는 것도 불편합니다. 처음엔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통증이 심하네요. 저의 다리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접어두시고요. 다리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운동하는 거가 맞춰가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프시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 운동 종목은 빼시거나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운동 좀 쉬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경사로를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경사로가 무리가 될 수 있죠. 평지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1시간이 하신다고 했는데 1시간이 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꼭 1시간을 채우고 싶다 하시면 끊어 가시면 됩니다. 그건 많이 제한 드리는 거거든요. 10분이나 20분으로 끊어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 시간만 1시간 채우는 거죠. 20분 하고 5분 휴식, 20분 하고 5분 휴식 이런 식으로. 처음보다 시간이 길게 운동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은 운동 실력이 늘었다는 걸 시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늘 다리가 단단해지고 종아리 뭉침도 심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아직은 근력과 근지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운동량은 조절하시면서 통증이 없는 선에서 하시고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회복되려면 휴식이 필요하니까 휴식하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건 아닌지 내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언제 운동하고 언제 쉬는지 잘 보시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닝을 하면 늘 무릎도 아프다고 하셨고 보수볼 운동을 진행하면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시고 며칠 걷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올려주신 분, 그 연세를 잘 모르겠지만 슬개대퇴 통증 증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 청소년, 나이 드신 분들 다 가능하다고 했고 특히 40세 이후에는 70%에서 관절염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외로 무릎이 아프다고 하신다면 관절염이 이미 진행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엑스레이나 기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수볼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보수볼이 이제 평평한데 이제 공이 반만 잘려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 그 위에서 밸런스를 잡으면서 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무릎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절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무릎을 잡아주는 무릎 주변의 근육들에도 무리가 갈 수가 있겠죠.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문제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걷는 게 불편하다고 하신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하는 환경, 운동 방식, 운동 시간 좀 전체적으로 교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근력 부족도 하나의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근력이 부족한데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만큼이다 치면은 그거를 바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근력 운동을 좀 더 늘려야지 휴식 시간을 좀 더 배치를 해줘야지 내가 지금 경사로 올라가는 것, 걷게 하는 것 아직은 힘든가 보다 조금만 더 휴식을 취하면서 운동량을 좀 반으로 줄여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리의 문제는 병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꼭 근처 정형외과 방문하셔서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진찰, 진단, 치료 받으시기를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저는 60대이고 섬유근육통 환자입니다. 빠른 걸음을 하고 스트레칭하고 있는데요. 종아리 쥐가 나서 너무 아픕니다.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섬유근육통 환자시면 아무래도 조금 통증이 유발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쥐가 나서 너무 아픕니다. 좀 원론적인 대답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운동 양이나 방식이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 문제란 표현은 좀 그렇네요. 어떤 그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유근육통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근육이 조금 덜 부드럽고 통증이 유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조금 운동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조적으로는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시면 조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유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진단과 진찰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전 조금씩 매일 자주 걷고 가끔 뛰는데 뛰면 무릎이 아픕니다. 또 무릎에 물이 잘 찹니다. 물 차면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든데 왜 그럴까요? 또 웃자면 무릎이 덜 아플까요? 무릎에 물이 차도 걷다 심해지면 병원과 쌤한테 혼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는 거는 염증입니다. 기본적으로 염증인데 왜 염증이 생길까? 염증 원인이 뭘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관절은 기본적으로 뼈와 뼈가 만남으로써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윤활 충격 흡수를 도와주는 연골이 있습니다. 무릎의 경우 관절 연골이 있고 반달 연골이 있고 두 가지 연골들이 큰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죠. 활액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부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주 걷고 가끔 뛰는데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찬다고 하셨는데 사실 많은 경우 관절염인 경우가 좀 흔합니다. 그렇다면 왜 관절염이 생길까? 이미 진행된 것일까? 아니면은 관절염이 계속 유발될 수 있게 하는 무릎을 자극하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일까? 라는 걸 찾아봐야 됩니다. 물만 빼고 주사만 맞는 건 사실은 일회성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무릎의 반달 연골 손상, 관절 연골 손상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거든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려면 일단 진단이 중요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병원 가서 쌤한테 혼나지만 마시고 질문도 좀 해보시고 얘기 나눠보시고 필요하다면 검사, MRI 같은 거 필요하겠죠. 검사하시고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 계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프신데 너무 무리해서 움직이시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다음 거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손옥선 님입니다. 비욘디 찐팬입니다. 66세 여성입니다. 어릴 때 약간 소아마비가 지나간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절어요. 근육도 조금 없는 것 같고요. 물리치료도 가끔 받고요. 혹시 걸어가다가 뼈가 부러질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무릎이 사기라고 담당 선생님이 하시는데 많이 아프면 수술도 해야 하는데 무릎 종아리 근육도 없는데 수술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복할 수도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66세 여성이시면 이제 저희가 노인의 기준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65세 정도를 넘어가면은 노년층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신체 나이가 젊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최근에 정형외과에서는 75세까지도 봅니다. 어쨌든 66세시면은 노년층으로 이제 접어드신 거고 다리에 근육도 없으시고 절고 그리고 무릎이 사기라고 하셨고 첫 번째 질문은 걸어가다가 뼈가 부러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드물긴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요. 이건 근데 되게 극단적으로 뼈가 약하셔야 돼요.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뼈가 진짜 너무 가늘다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그쪽으로 계속적인 충격이 가해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부러질 수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무릎이 사기라고 했습니다. 관절염 사기라는 말씀 같은데 무릎 병기는 아주 정상 0부터 1, 2, 3, 4기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4기는 말기죠. 관절 안에 연골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쪽이나 바깥쪽 혹은 양쪽이 전부 다 완전히 맞닿아서 부딪히고 있는 마모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많이 아프면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무릎 종아리 근육 없는데 수술할 수 있습니까? 근육이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죠. 근육은 재활에도 도움을 주고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도 도움을 주고 영양 공급도 해주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구조물이죠. 근데 수술 자체만 놓고 보면 수술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상태를 좀 봐야겠지만 수술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프다면은 수술도 해야겠죠. 예.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그 사진 엑스레이 좀 찍어보고 정확한 상태 파악 후에 좀 결정적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 계시다고 하셨는데 담당 선생님과 얘기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좀 다른 선생님 의견 듣고 싶으시다면은 가서 한번 좀 비교하면서 얘기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마다 똑같은 답을 내기보다는 같은 답도 약간의 차이 혹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갖고 한번 치료를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선생님 주 3회 러닝으로 후경골 건염이 걸렸는데 프롤로 주사도 처방받고 러닝 쉬면서 보강 운동도 하면서 나아진 것 같아 다시 뛰었는데 또 재발했습니다. 이건 만성 질환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달리기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 3회 러닝이면 사실 많이 했다고 볼 수 없는데 한 번에 얼마 뛰는지를 모르니까 이것도 양을 잘 모르겠습니다. 뛰시는 분들 보통 3에서 5km는 뛰시더라고요. 주 3회 정도도 흔하게 뛰시고 진짜 많이 뛰시는 분들은 주에 5회 이상 뛰시던데 한 번에 막 뭐 5km는 그냥 쉽게 뛰시고 그 이상도 많이 뛰시고 후경골건이라고 하는 것은 발목 안쪽으로 지나가서 발목 내측 발 안쪽에 붙는 이게 힘줄인데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고 달릴 때 발이 땅을 딛고 차고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힘줄입니다. 염증이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프롤로 주사, 재생 주사도 처방받고 러닝도 쉬시고 보강 운동도 하면서 해서 좋아지시겠죠. 근데 나아진 것 다시 또 재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근데 만성 질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일단은 만성이라고 하려면은 급성, 아급성, 만성을 나누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지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 수 있는 거는 후경골 같은 경우에는 걸을 때 항상 쓰기 때문에 평소에 안정을 아무리 취해도 안 쓸 수가 없는 힘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완벽한 안정을 취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재발 확률이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계속. 만성 질환인 거라는 답 드리기 어렵지만은 꾸준한 관리를 필요합니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도 똑같이 후경골건염이 있으신 분이 계신데 치료를 반복적으로 좀 해드리고 계세요. 환자분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극단적인 경우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막을 조금 제거해주는 수술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수술하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절개선이 좀 크게 들어가야 되고 힘줄을 제거해주면 또 불편감이 남을 수가 있고 흉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흉터 자체도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성 질환인지 여부는 현재 판단이 어렵지만 후경골 건염은 재발을 잘하는 건 사실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린다면은 달리기 방식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고, 내가 달릴 때 뭐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 아닌가, 아니면 환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깔창 안 하고 계시다면은 맞춤 깔창, 아치를 좀 받쳐줄 수 있는 그 단단한 형태의 맞춤 깔창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볼게요. 아마 거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박상현님께서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안 가려면 자전거 운동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뛰면 머리가 흔들려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 달리기 잘하고 싶은데 저도 좀 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덩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전거나 수영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운동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근데 변수가 자전거 운동이 무릎과 발목에 좋긴 하나 너무 많이 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력이 빠지게 되면서 안정화시켜주는 무릎과 발목 관절을 잡아준 힘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그것도 관절이나 인대에 피로감이 쌓이게 됨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동이 정말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언제나 과유불급이니까 적절한 장비, 적절한 자전거, 그리고 적절한 세팅, 뭐 안장 높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 갖추셔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멀리 보시고 늘 즐길 수 있는 선에서, 우리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선수가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평생 동안 오래오래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 남아서 좀 더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엔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 시 손가락 모양, 무릎 모양이 변형되는 건 염증 때문인가요? 아니면 뼈에도 변형이 오냐?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관절을 형성하는 것은 뼈와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염증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손가락 모양이 틀어지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틀어지기 전에 관절이 붓습니다. 붓는데 급성기로 잠깐 말랑말랑하게 붓기도 하고 반복되면은 딱딱하게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염증 때문에 관절 변형 오는 건 맞고요. 이때는 아직 뼈의 변형은 안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면은 뼈가 변하죠. 뼈가 좀 굵어지거나 뼈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시에 손가락 모양이나 무릎 모양 변형되는 것은 염증 때문인 거 맞고, 지속되면은 뼈의 변형 옵니다. 예방하려면은 원인 제거해 주셔야 되고, 손가락은 너무 쥐어짜고 막 이렇게 힘주는 거 하지 마시고, 무릎은 바른 자세로 편한 신발 신고 꾸준한 근력 운동 병행하시면 운동해 주셔야 되고, 약 드시는 거 좋습니다. 관절염에 좋은 약 많습니다. 진행 좀 늦춰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ABCD1234님입니다. 선생님, 저 24살 족저근막염으로 고생 중입니다. 근육 6개월간 살이 10kg 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살을 빼고 있긴 한데 그것 외에 평상시에 깔창 쓰면 좋다고 하는데 어떤 깔창 써야 하나요? 족저근막염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나이 들어야 생깁니다. 보통 40대 넘어야 생겨요. 근데 24살은 너무 빠릅니다. 6개월간 살이 10kg 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급격한 체중 증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에 의한 족저근막염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극줄을 주는 거 필요해요. 자극을 줄여주려면 깔창 도움 되고요. 두 가지 종류 깔창 도움 됩니다. 족저근막의 뒤꿈치 쪽 부착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여줄 수 있는 쿠션 있는 형태 도움 되고요. 그리고 아치를 받쳐줄 수 있는, 그래서 족저근막의 그 당김, 뒤꿈치 당김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깔창 도움됩니다. 해서 기존에 팔고 있는 이미 제작된 그런 기성 깔창 도움될 것이고, 맞춰서 신는 맞춤 깔창 도움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24살이지만은 아직은 좀 경제적으로는 되게 좀 여유가 있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춤 깔창은 대체로 비싸거든요. 뭐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존 기성 깔창 아치를 받쳐주는 형태도 좋고 쿠션인 형태도 좋고 그런 것들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진짜 마지막. 자, 이지연님 질문 주셨는데요. 원장님, 무릎 통증으로 좋아하는 등산 테니스 모두 쉬고 있어요. 낮은 강도라도 통증을 참고 운동을 시작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통증이 아예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지요? 하셨습니다. 등산 테니스가 공교롭게도 무릎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운동이죠. 등산은 올라갈 때 무릎에 압력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 강한 하이 임팩트 쾅쾅쾅 디디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에 좀 안 좋습니다. 테니스 선수들 젊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 굉장히 많이 오죠. 30대 이미 4기 관절염 진단받은 선수들도 많고요. 둘 다 안타깝게도 무릎을 많이 아프게 하는 운동입니다. 통증은 일단
참고 운동하지 마시고 요 두 종목은 조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트레이닝 같은 거 하셔가지고 무릎에 부담이 적은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뭐 이런 것들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근력을 더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등산 같은 경우 스틱 사용, 편한 신발 사용, 테니스 같은 경우 당연히 신발 중요하죠. 그리고 조금 운동에 대한 욕심 내려놓으시고 약간 좀 재활하는, 좀 나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결론은 통증 일단 없을 때까지는 좀 치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산, 테니스 너무 좋지만 무릎에는 조금 안 좋은 운동이 맞습니다. 네. 오늘은 2가지 질환 말씀드렸고요. 총 6가지 질환 준비했는데 한 3번 정도 걸쳐서 차근차근 강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